어두운 서울의 밤, 배신이 빗물처럼 차갑게 거리를 적신다. 화려한 상류층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한 여인의 완벽했던 세상은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을 속인 이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뛰어든다. 피비린내 나는 질주가 시작되고 첫 번째 충돌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비명을 지르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서울의 밤하늘을 찢었다. 북악 스카이웨이. 평소라면 연인들의 속삭임과 도시의 야경으로 빛났을 이 길이 오늘 밤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25톤 덤프트럭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앞서 달리는 검은색 세단 제네시스 G90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세단의 뒷좌석에는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자 철의 여인 김선희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필사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꺾으며 무전으로 소리쳤다. 회장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악마의 눈처럼 번쩍이며 세단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쿵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불꽃이 튀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확보되지 않았다. 젠장!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다. 세 번째 차량이었다. 트럭보다 날렵하지만 맹수처럼 강력한 엔진음을 내는 검은색 스포츠 세단 마세라티 기블리. 이 빗물을 가르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왁 잡아 한유진. 운전석에 남자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외쳤다. 권지훈. 전직 NIS 국가정보원 최정예 요원. 지금은 더러운 문제를 처리하는 업계 최고의 해결사. 조수석에 앉은 한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사이드 미러를 노려봤다. 24년 동안 아우라 그룹의 공주로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함이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불타는 증오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어머니 차가. 알아. 저 트럭 처음부터 작정했어. 지우는 기어를 변속하며 속도를 높였다. 그의 차는 G90과 덤프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들었다. 트럭 운전사가 놀란 듯 핸들을 꺾었지만 지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카운터 스티어를 날렸다. 제어 자식들 전문가야. 김 회장님, 차가 방탄이 아니었다면 이미 끝났어. 지훈이 덤덤하게 말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떻게든 막아. 유진이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럴 거야. 비싼 돈 받았잖아. 지훈은 피식 웃으며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눌렀다. 공주님, 멀미약은 미리 먹었어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훈의 차가 90도 가까이 드리프트하며 트럭의 앞바퀴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형적인 핏 매뉴버, 피에이트 매너버였지만 25톤 트럭을 상대로 시도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트럭 운전사는 이 미친놈을 비웃듯 경적을 울리며 그대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지훈이 노린 것은 그것이었다. 그는 트럭이 자신을 덮치는 순간 차를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틀어 트럭의 조향축을 강제로 꺾어버렸다.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트럭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풀 악셀을 밟아 트럭의 측면을 강타했다. 지훈의 차 역시 앞범퍼가 박살났지만 트럭은 거대한 몸체를 주체하지 못하고 스핀하며 산 쪽에 암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김 회장의 G90도 겨우 멈춰 섰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후. 유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지우는 피냄새가 섞인 빗속을 응시했다. 트럭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비틀거리며 기어나왔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차에 있어. 지우는 유진에게 명령한 뒤 망설임 없이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그의 움직임은 훈련된 표범과 같았다.
남자가 총을 꺼내기도 전에 지우는 이미 그의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몇 차례의 둔탁한 타격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누가 시켰지? 지훈이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트럭에 처박으며 물었다. 남자는 피를 뱉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웃었다. 회장님, 곧 따라갈 거다. 뭐? 그 순간 유진의 비명이 스카이웨이를 갈랐다. 어머니, 유진은 기구십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멈춰 섰던 기구의 뒤쪽에서 방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나 김 회장의 차를 들이받고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젠장 두 팀이었어. 지우는 암살자를 걷어차고 유진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G990은 이미 가드레일 절반이 부서진 곳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다. 유진아, 위험해 오지 마. 차 안에서 김선희 회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벼랑 끝에 매달린 차의 문을 열기 위해 달려들었다. 매움쳐 한유진, 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 뒤로 끌어당겼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을 쫓아온 검은색 세단이 멈추더니 조수석 창문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유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얼굴이 있었다. 박채린.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여자. 그녀는 차 안에서 유진과 지훈을 바라보며 비에 젖은 얼굴로 기묘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안 돼. 유진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 지옥 같은 순간, 모든 것은 2주 전 그 화려했던 자선 파티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트, 2주 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아우라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 디너가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단연 빛나는 별은 아우라의 유일한 후계자 한유진이었다. 유진아, 오늘 정말 아름답구나. 목소리의 주인은 아우라그룹의 CEO이자 유진의 아버지 한재혁이었다. 그는 중후한 매력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인물이었다. 유진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감사해요, 아빠. 오늘 연설 정말 멋지셨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우리 딸이 잘 보좌해준 덕분이지. 한재혁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다. 그때 우아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채린. 저명한 미술 큐레이터이자 한재혁의 오랜 지인이었다. 재혁씨, 그리고 우리 유진 공주님. 오늘 정말 눈부시네. 채린 이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유진은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채린 이모를 따랐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고생은 무슨, 우리 선희 언니가 이렇게 멋진 자리를 만들었는데. 박채린은 웃으며 유진의 어머니 김선희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선희 회장은 재단의 이사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처럼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한마디에 아우라그룹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날따라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박채린을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연설 중에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에도 아버지의 시선은 꼬박꼬박 박채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박채린은 그 시선을 받으며 아무도 모르게 아주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유진이 잠시 칵테일을 가지러 테라스로 나갔을 때였다. 어두운 테라스 구석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고 있었다. 선희 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박채린의 목소리였다. 초조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조금만 참아, 채린아. 유진이만 안정되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니. 그 제자리라는 게 혹시 내가 없는 자리는 아니지. 재혁 씨, 난 당신과 유진이 우리 셋을 원해. 당연하지. 유진이는 내 딸이야.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가 박채린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와 채린 이모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유진이는 내 딸이야. 아버지는 왜 당연한 말을 저렇게 절박하게 했을까? 의심의 씨앗은 끔찍한 속도로 자라났다. 다음 날 유진은 비서에게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의 DNA 샘플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아버지의 칫솔과 박채린이 마셨던 와인잔, 그리고 오늘 2주가 지난 오늘, 유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보안 메일로 도착한 DNA 검사 결과서가 들려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8%, 대상자 1 한재혁, 대상자 2 박채린, 대상자 3 한유진. 손이 떨렸다.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다. 24년의 삶이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로 부정당했다. 나는 엄마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저 두 사람의 끔찍한 불륜의 증거였다. 아버지는 엄마를 속였다. 24년 동안 박채린은 엄마의 친구 행세를 하며 이 집안을 드나들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아버지가 아우라 그룹의 실권이 아닌 CEO 자리에 만족했는지, 왜 박채린이 그토록 우리 셋을 강조했는지, 그들은 엄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친딸인 자신이 있었다. 하하하하.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분노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렇다면 엄마는 24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엄마. 김선희 회장은 유진은 깨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이 아닌 처음으로 저장해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훈입니다. 그는 엄마가 언젠가 스치듯 말했던 이름이었다. 유진아, 세상에는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게 아니란다. 만약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회색 지대에 빠지거든 이 사람을 찾아가. 유진은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훈 씨, 내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로부터 지켜드리면 됩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계약금은 선불입니다, 공주님. 그리고 지금 그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북악 스카이웨이의 빗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박채린이 탄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을 향해 웃고 있었다. 마치 내 엄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안 돼, 어머니. 유진은 지훈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지훈은 유진을 꽉 붙잡은 채 벼랑 끝에 매달린 기 90을 향해 소리쳤다. 회장님, 차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벼랑 끝에 매달린 기 90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박채린의 악마 같은 미소가 빗물에 번져갔다. 그녀의 차가 기 90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천천히 전진했다. 안 돼, 한유진이 절규했다. 권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쓰러진 암살자 트럭 운전사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망설임 없는 3번의 총성. 탕탕탕. 총알은 박채린의 차 앞 유리가 아닌 정확히 앞바퀴 타이어 2개와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를 관통했다. 개우악. 박채린을 태운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지훈은 그들이 혼란에 빠진 1초를 놓치지 않았다. 유진 씨, 소리 질러.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뭐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당장. 지훈은 유진을 벼랑 끝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제발 어머니.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채린의 차가 망설였다. 그들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러 왔지 총격전과 납치극의 증인이 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박채린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더니 운전석을 향해 소리쳤다. 가 당장 차는 타이어가 터진 채로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후진했다.
이제 갑시다, 공주님. 지훈이 유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어머니 구하러 지훈은 기우구우시읍으로 달려가 찌그러진 문을 발로 걷어차 열었다. 김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김선희 회장은 충격으로 몸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벼랑 아래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유진이 울부짖으며 차 안으로 손을 뻗었다. 유진, 김 회장의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나중에. 지금은 내 손 잡아 지훈이 운전기사를 먼저 끌어낸 뒤 김 회장의 몸을 단단히 붙잡았다. 하나 둘 셋. 지훈이 김 회장을 차에서 끌어내는 순간 기규심은 마지막 균형을 잃고 벼랑 아래로 추락했다. 거대한 쇳덩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산울림처럼 퍼져나갔다. 유진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지훈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젖은 김 회장에게 덮어주었다. 고마비카, 네. 김 회장이 가늘게 떨며 말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접근하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을 향해 손전등을 흔들었다. 떼떼. 서울 강북 삼성병원 VVIP 병동.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대리석의 광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선희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다행히 외상은 경미했지만 의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 철의 여인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물이라도 좀...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밀었다. 김 회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유진은 눈물이 터지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병동 복도 끝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선희 씨, 여보 당신 괜찮아. 한재혁이었다. 그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절망하는 남편의 얼굴 그 자체였다. 완벽한 영이었다. 그의 뒤를 눈이 퉁퉁 붓도록 운 듯한 박채린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따랐다. 언니, 선희 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흑! 박채린은 김 회장의 휠체어 앞에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한유진은 그 위선적인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다. 방금 전 벼랑 끝에서 악마처럼 웃던 그 얼굴이 아니던가. 그녀는 당장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참아. 그의 눈빛이 말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운전기사는 경호팀은 한재혁이 유진에게 고함을 질렀다. 교통사고였어요.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교통사고, 이런 끔찍한 사고가. 한재혁은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다. 그러곤 의사를 붙잡았다. 내 아내 상태는 어떻소? 당장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미국이든 독일이든. 회장님은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정. 한재혁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유진과 그녀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권지훈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권지훈입니다. 지훈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누구냐고 물었잖소. 오늘부로 김선희 회장님의 개인 경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유진 양의 요청으로. 한재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경호 아우라 그룹에 공식 경호팀이 있는데 감히 누가... 공식 경호팀은 오늘 사고 현장에 없었죠.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제가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복도를 감돌았다. 한재혁은 이 낯선 남자의 눈에서 자신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위험함을 감지했다. 여보. 한재혁은 태세를 바꿔 김 회장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오. 내가 다 처리할게. 당신은 쉬기만 해. 그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진아, 너도 놀랐을 테니 이만 저분과 함께 돌아가거라. 아빠가 엄마 곁을 지킬게.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수였다. 유진을 어머니와 격리시키는 것 싫어요. 유진이 즉각 반박했다. 저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 한재혁의 목소리가 엄해졌다. 넌 지금 충격이 커서
이럴 때일수록 아빠 말을 제 말 못 들으셨습니까? 한 사장님. 이번에는 지훈이 나섰다. 그는 한재혁을 회장이 아닌 사장이라 불렀다. 아우라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호칭이었다. 유진 양은 제 고용주입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유진 양과 김 회장님 두 분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날 위협으로 모는 건가? 한재혁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오해하셨나요?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설마 가족이 위협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한재혁의 개인 비서가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부회장님 아우라 시큐리티 팀이 도착했습니다. 병동 입구를 통제하겠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아우라 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복도 양끝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한재혁은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보시다시피 내 아내를 지킬 사람은 우리 회사에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됐으니 권지훈 씨 당신은 돌아가도 좋소. 수고비는 두둑이 챙겨주지. 병원은 순식간에 한재혁의 통제에 들어갔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수였다. 물리적인 장악. 지훈은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붙잡았다. 걱정 마. 지훈이 유진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전쟁터가 바뀌었을 뿐이야. 병원은 꽤 흥미로운 전장이거든. 그는 한재혁의 보안 요원들 앞을 태연하게 지나쳐 VVIP 병실 문을 열었다. 어딜 들어가는 거야? 보안 요원이 그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지훈은 번개 같은 속도로 남자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김 회장님의 공식 경호원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계약서를 남자의 얼굴에 던지듯 보여주었다.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 확인한 서류지. 회장님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공식 소견서라도 받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방의 출입을 통제한다. 그는 한재혁의 부하가 아닌 김선희 회장의 직속임을 분명히 했다. 건방진. 그리고 지훈은 문을 닫기 전 한재혁과 박채린을 향해 웃어 보였다. 그의 미소는 유쾌했지만 눈은 얼음장 같았다. 두 분, 오늘 밤 사고 현장에서 꽤 가까운 곳에 계셨던 모양입니다. 옷에 빗물이 덜 말랐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특히 박채린 여사님은. 박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재혁의 표정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꽝. 병실 문이 닫혔다. 병동의 차가운 복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포식자들이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 안. 텅 빈 눈의 어머니와 분노로 타오르는 딸.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정체불명의 해결사. 병동의 불빛 아래 두 번째 전선에 막이 올랐다. VVIP. 병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라는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 사라졌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희미한 의료기기, 작동음, 그리고 세 사람의 억눌린 숨소리만이 남았다. 권지훈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잠시 서 있었다. 그는 한재혁이 데려온 보안팀이 복도에 포진하는 소리를 들었다. 완벽한 고립. 그들은 지금 적진의 한복판에 떠있는 섬이었다. 자, 지훈 유윤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병실의 무거운 공기와 어울리지 않게 어딘가 경쾌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전파 탐지기를 꺼냈다. 유진 씨, 지금부터 공주님 놀이는 끝났습니다. 여긴 성이 아니라 감옥이고 우린 저 문을 열고 나가야 해요. 무세훈. 유진이 묻기도 전에 지훈은 탐지기를 들고 방 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는 화병 뒤 TV 스크린 아래 그리고 김선희 회장의 침대 머리맡 조명등까지 확인했다. 비. 탐지기가 조명등 근처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찾았네. 지훈은 피식 웃었다. 솜씨가 형편없군. 한 사장, 부하 직원 교육 좀 시켜야겠어. 그는 조명등 갓을 비틀어 열고 쌀알 만한 도청 장치를 꺼내 들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빠가 설마가 아니죠. 지훈은 도청 장치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아우라 그룹의 CEO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이죠. 그는 도청장치를 입에 가까이 가져갔다. 테스트. 복도에서 엿듣고 있을 한재혁 씨. 유진이 기겁하며 그의 팔을 잡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병실 커피 맛이 아주 형편없네요. 그리고 사모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이상.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엄지손가락으로 도청장치를 가차없이 으깨버렸다. 미쳤어요. 유진이 속삭였다. 아니요. 선전포고죠. 지훈은 부서진 부품을 휴지통에 털어넣었다. 이제 저쪽은 우리가 안다는 걸 알았으니 더 거칠게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도 무기를 꺼내야죠.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유진 씨가 숨기고 있는 거요. 당신이 날 고용한 진짜 이유. 그냥 아버지가 무서워서는 아니었잖아. 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미동도 않는 김선희 회장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제 좁은 저대로 두면 한재혁은 24시간 안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경영 판단 불가 진단서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적 후견인이자 회장 직무대행이 되겠죠. 그럼 게임 끝이에요. 우린 다 쫓겨나고 저분은 글쎄 요양원에서 우연한 사고를 또 당할지도.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정확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액정이 깨진 핸드폰.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거예요. 이미 벼랑 끝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상처가 있습니까? 지훈이 다그쳤다. 한재혁이 왜 저분을 죽이려 했는지 그 동기를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유진은 결심한 듯 김선희 회장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엄마. 그녀가 아무리 불러도 김선희 회장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방황했다. 엄마, 제발 저 좀 보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말이에요. 그녀는 지훈을 한번 돌아보았다. 지훈은 창가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저 엄마 딸이 아니에요. 김선희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움직여 유진을 향했다. 유진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전 알고 있어요. 제 친부모가 누군지. 그녀는 깨진 핸드폰 화면을 켰다. 이메일로 받은 DNA 검사 결과서. 제 친아버지는 한재혁 씨예요. 김선희 회장의 어깨가 굳었다. 그리고 제 친어머니는. 유진은 차마 그 이름을 입에 담기 힘들어했다. 박채린이에요. 폭탄이 터졌다.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유진은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거나 쓰러지거나 혹은 자신을 밀어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김선희 회장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진을 그리고 유진의 뒤에 있는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 침묵이 1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랬구나. 김선희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그년이었어. 역시 그년이라는 단어. 유진은 평생 어머니가 그런 상스러운 말을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김선희 회장의 텅 비었던 눈에 서서히 무언가 짙고 차가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였다. 일으켜줘. 김 회장이 유진에게 명령했다. 네, 하지만 이사가 일으켜달라고 했다. 유진과 지훈이 동시에 그녀를 부축해 침대에 앉혔다. 김선희 회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유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네요. 언제부터 알았니? 2주 됐어요. 파티 날. 그래, 그 파티. 김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두 년놈이 내 앞에서 연극을 하던 날. 유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확신은 없었지. 의심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에 심어졌지만 그녀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다. 내가 3살 때 우리가 널 입양하기 훨씬 전 한재혁의 서재에서 아주 낡은 아기 사진을 발견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누구냐고 물었지. 그는 일찍 죽은 먼 친척의 아이라고. 너무 가여워서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 난 그 말을 믿고 싶었단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이었던 것이다. 박채래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다가온 친구였지. 김 회장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아버지 아우라 그룹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내가 그 거대한 그룹을 물려받았을 때 한재혁은 그저 그런 집안의 변호사였어. 모두가 날 노렸지. 그때 그 두 사람이 내 곁을 지켰단다. 여머니, 난 그들을 믿었어. 한재혁에게 경영을 맡기고 박채린에게 내 마음을 맡겼지. 그리고 널 입양했어.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내 유일한 딸로. 김선희 회장의 눈이 유진을 꿰뚫었다. 그런데 유진아, 내가 정말 몰랐던 게 뭔지, 아니, 그녀는 유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난 그 두 사람이 날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있었어. 아니, 모른 척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 딸을 이용해 날 죽이려 한 건 용서할 수가 없구나. 피해자 김선희는 사라졌다. 아우라 그룹의 철의 여인이 돌아온 순간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들의 증거라서. 닥치거라. 김 회장이 엄하게 말했다. 넌 내 딸이야. 피 따위가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의리와 신의가 만드는 거지. 넌 방금 날 선택했다. 그걸로 넌 완벽한 내 딸이야.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권지훈 씨, 창가에 기대어 있던 지훈이 이 몸을 바로 세웠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제인 전직 NIS라고 들었네. 해고당했습니다. 지훈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상관을 좀 세게 때려서. 김선희 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좋아. 난 주먹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머리 잘 쓰는 사람도. 어떤 머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싼 팀으로. 지훈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본론이군요. 한재혁은 빈손으로 쫓아낼 걸세. 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놈이 내 돈으로 박채린에게 사준 모든 것 토해내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년놈 살인미수로 감옥에 쳐넣을 거야.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오늘 사고는 미수에 그쳤고 박채린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한재혁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저 트럭 운전사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끝날 겁니다. 증거. 김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놈의 비자금 장부. 그걸 찾아야 해. 비자금 장부요? 유진이 물었다. 한재혁이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박채린에게 건네고 자신의 세력을 불리는 데 쓴 검은 돈. 그 장부만 있으면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모두 엮을 수 있어. 어디에 있죠? 아우라타워 40층. 그의 사무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개인 금고안. 그때 병실 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다. 회장님, 부회장님 한재혁 의지십니다. 주치의가 들어가야겠습니다. 한재혁의 보안팀이었다. 지훈이 유진과 김 회장을 보며 씩 웃었다. 첫 번째 손님이 오셨네요. 그는 문으로 다가가 인터컴을 눌렀다. 김선희 회장님께서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주치의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죠. 당신이 뭔데 막는 거야. 문 열어. 저는 회장님의 공식 경호 책임자 권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리고 방금 회장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김 회장을 돌아보았다. 김선희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허락 없이는 내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 방에 들일 수 없다. 당장 물러가. 복도 밖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지훈은 유진을 보며 윙크했다. 자, 이제 여왕님의 성문은 닫았습니다. 공주님. 그럼 도둑질하러 가볼까요? 새벽 3시. VVIP 병실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김선희 회장은 링거를 꽂은 채로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아우라 그룹의 내부 보안 시스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40층은 한재혁의 왕국이야. 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룹의 소유주라지만 10년 전부터 그 인간이 보안을 총괄했지. 내 접근 권한조차 제한되어 있을 거다. 한유진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그럼 불가능한가요? 불가능은 없죠. 권지훈이 병실 한 구석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다가왔다. 물방울이 그의 탄탄한 목 근육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불가능은 없고 단지 비용이 많이 들 뿐입니다. 지훈이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아우라타워 40층, CEO 전용층, 지문 홍채 음성 인식의 3중 보안, 24시간 상주하는 개인 경호팀, 중앙 엘리베이터는 한재혁의 승인 없이는 작동 불가. 비상계단은 모두 폐쇄되어 있어요. 유진이 말했다. 제가 디자인에 참여했거든요. 완벽한 보안을 원한다면서. 잘했네요, 공주님. 지훈이 비꼬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모를 말투로 말했다. 덕분에 우리가 들어갈 문을 직접 만드셨군. 지금 그게... 하지만 지훈이 화면에 한 지점을 확대했다. 어떤 건물이든 숨구멍은 있죠. 환기구 쓰레기, 배출구, 그리고 외부 유리창 청소용 곤돌라. 김 회장의 눈이 빛났다. 설마 41층은 기계실입니다. 그리고 39층은 임원실이죠. 지훈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재혁은 지금 걱정하는 남편 연기를 하느라 병원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가 40층의 보안 코드를 원격으로 바꾸기 전에. 어떻게 들어갈 건데? 유진 씨는 39층까지는 접근 권한이 있죠. 네, 제 사무실이 39층에 있어요. 좋아요. 우린 39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길을 만들죠. 제티. 1시간 뒤 아우라타워 지하주차장. 지훈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BMW R7250 GS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유진은 그의 허리를 꽉 잡고 있었다.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지훈의 전문 분야였다. 그는 복도에 상주하던 한재혁의 부하 중 하나를 조용히 기절시킨 뒤 그의 출입카드를 복제하고 감시 카메라에 사각지대만 골라 유진을 빼돌렸다. 병원에 어머니 혼자 계신데 괜찮을까요? 유진이 불안하게 속삭였다. 괜찮을 겁니다. 지훈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다. 제가 문고리에 아주 재밌는 장치를 해뒀거든요. 누군가 강제로 열려고 하면. 글쎄, 아마 한재혁 사장님 며칠 동안 헤어스타일 걱정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유진은 그가 말하는 재밌는 장치가 무엇인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39층으로 향했다. 유진의 출입카드로 39층 보안문을 열었다. 자, 이제부터 조용히. 지훈이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39층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비상구 표시등과 서버실의 희미한 불빛만이 복도를 비췄다. 저쪽이에요. 40층으로 가는 환기구 제 사무실 천장에 있어요. 유진이 속삭이며 앞장섰다. 그때였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재혁의 개인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40층뿐만 아니라 39층까지 순찰 범위를 넓힌 것이었다. 젠장. 지훈은 유진을 끌어당겨 가장 가까운 비품실로 몸을 날렸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육중한 군화발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다. 방금 이쪽에서 소리 났어, 찾아. 비품실은 좁고 어두웠다. 낡은 복사기와 서류 상자들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거대한 캐비닛 뒤에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 너무 가까웠다. 유진은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다시피 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도 들렸다. 지훈의 단단한 몸과 그의 젖은 머리에서 풍기던 샴푸 향,
그리고 희미한 화약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끼익! 비품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들 위를 훑었다. 젠장 아무도 없잖아. 쥐새끼였나? 꼼꼼히 확인해. 회장님 한재혁 명령이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하라고. 발소리가 캐비닛 쪽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공포로 짧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지훈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해.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경호원은 캐비닛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는 손전등으로 캐비닛 위쪽을 비추었다. 불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일촉즉발의 순간. 아, 네. 시간 낭비했군. 나가자. 옥상도 확인해야 해.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다. 유진은 지훈의 손바닥에 자신의 심장박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천천히 손을 뗐다. 하... 유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죽는 줄 알았... 스위스. 지훈이 다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왜요? 갔잖아요. 유진이 그의 손을 떼어내며 속삭였다. 아니, 지훈의 시선은 문틈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놈이 남았어. 함정이야. 유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어떡하죠? 일단 지훈이 유진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불에 닿았다. 숨을 좀 참아줄래요, 공주님? 당신 심장 소리 복도 끝까지 들리겠어. 뭐라고요? 유진은 당황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긴장 풀라고 한 소리야. 지훈은 피식 웃었다. 내가 신호를 주면 저기 보이는 복사기 쪽으로 굴러. 내가 처리할게. 구르라고요. 저 비싼 옷 입고. 그럼 그냥 서서 총 맞을래요. 지훈은 더 이상 농담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맹수처럼 변했다. 그는 문틈으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지금 지훈은 유진을 거칠게 밀어 복사기 쪽으로 굴렸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서류 상자 위로 넘어졌다. 바로 그 순간 비품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경호원이 들이닥쳤다. 그가 유진에게 총구 테이저건 혹은 진압봉을 겨누기도 전에 캐비닛 뒤에 숨어있던 지훈이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났다. 지훈의 움직임은 예술과 같았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팔꿈치로 목덜미를 가격한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남자는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다. 모든 것이 3초 만에 일어났다. 유진은 서류 더미 속에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아무렇지도 않게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기절한 남자의 무정의를 챙겼다. 일어나시죠, 공주님. 바닥이 그렇게 편해요. 당신 정말... 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를 노려보며 일어났다.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구르면서 하이힐 굽이 부러지며 발목을 삔 것이었다. 젠장. 지훈이 혀를 찼다. 이래서 내가 현장 뛸 땐 슬리퍼라도 신으라고 했잖아. 누가 이런 데 올 줄 알았냐고요. 유진이 발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무정이에서는 이미 3번 응답하라. 3번 알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시간 없어. 지훈은 망설임 없이 유진을 번쩍 들어 올렸다. 뭐뭐 하는 거예요. 내려놔요. 유진이 당황해서 그의 어깨를 때렸다. 업어줄까 안아줄까 고르시죠. 1초 주지. 지훈이 공주님 앉기 자세로 그녀를 안아들고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비품실을 나섰다. 이쪽이 더 빠르겠군. 나 걸을 수 있어요.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것 같았다. 당신 걸음으로 가면 40층 도착하기 전에 한재혁 사장님이 손잡을 시간까지 벌겠네. 지훈은 툴툴거리면서도 유진을 안고 있는 그의 팔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기절한 경호원의 카드로 유진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유진의 사무실은 32구층의 가장 구석진 곳 40층으로 가는 환기구 바로 아래 위치해 있었다. 지훈은 유진을 사무실 소파에 내려놓았다.
발목 주워봐요.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 지우는 유진의 구두를 거칠게 벗기고 그녀의 가느다란 발목을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부어오른 복숭아뼈 주위를 누르자 유진이 신음을 터뜨렸다. 심각하진 않네. 그는 자신의 응급처치 키트에서 압박붕대를 꺼내 능숙하게 그녀의 발목을 감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세심했다. 유진은 자신을 내려다보며 붕대를 감는 그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비물에 젖었던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아까 비품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강렬한 눈빛. 뭘 그렇게 빤히 봐요? 지훈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아니에요, 붕대. 삐뚤어졌나 해서. 유진이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내 솜씨 의심하지 마시죠. 전직 NIS 요원은 붕대 감기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지훈은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피식 웃었다. 자, 이제 공주님 구두는 버리고 갑시다, 도둑질하러. 그는 사무실 천장에 환기구 덮개를 공구로 뜯어내며 말했다.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내가 올릴 겁니다. 지훈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 등 꽉 밟으시죠. 권지훈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단단했다. 밟으라고요, 내 등을. 지훈이 쪼그려 앉아 등을 내어주며 재촉했다. 나 무거운데. 한유진이 퉁퉁 부은 발목을 내려다보며 망설였다. 무게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주님.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재혁의 변호사들은 당신 어머니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을 서류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짊어질 배신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진의 망설임을 베어냈다. 알았어요. 유진은 그의 어깨를 짚고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발을 올렸다.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서 그가 열어둔 환기구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이제 당신이 올라와요. 걱정 마시죠. 지훈은 기절한 경호원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을 벽에 끼우고 놀라운 상체 힘만으로 턱걸이를 하듯 솟구쳐 올라 순식간에 환기구 안으로 들어왔다. 이쪽입니다. 환기구 내부는 한 사람이 겨우 기어갈 수 있을 만큼 좁고 어두웠다. 먼지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이유지 먼지. 콜록 유진이 기침을 참으려 애썼다. 지수이스. 지훈이 앞서가며 속삭였다. 당신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해서 10m 밖에서도 알겠네. 다음엔 잠입할 때 샤넬 말고 무향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농담이 나와요. 아니요, 진심입니다. 후각도 훌륭한 감시수단이거든. 지훈이 갑자기 손을 들어 유진을 멈춰 세웠다. 뭐예요? 레이저. 그의 손전등이 환기구 바닥을 비추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붉은색 격자문의 센서가 먼지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세상에. 한재혁 사장님, 자기 사무실에 대한 편집증이 상당하시군요. 톰 크루즈라도 되는 줄 아나. 지훈은 혀를 차며 주머니에서 작은 분무기, 냉각 스프레이를 꺼냈다. 칙 소리와 함께 레이저의 경로가 하얗게 얼어붙으며 드러났다. 내가 먼저 가죠. 정확히 내가 밟는 곳만 밟고 내가 만지는 곳만 만져요. 당신 발목 더 망가지고 싶지 않으면. 지훈은 짐승처럼 낮게 포복하며 레이저 그물을 고개하듯 통과했다. 유진은 발목의 통증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10m 남짓한 거리가 10km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그들은 또 다른 환기구 덮개에 도달했다. 40층 CEO의 집무실이었다. 지훈은 덮개를 조용히 제거하고 아래를 살폈다. 칠흑 같은 어둠, 내려갑니다. 지훈이 먼저 뛰어내렸다. 쿵 하는 소리 대신 착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그는 유진을 향해 팔을 벌렸다. 띄워요. 내가 받을게. 믿겠었는데. 그럼 저 레이저랑 밤새 데이트하시든가. 유진은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다. 지훈은 그녀를 정확하게 받아안고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다. 한재혁의 집무실은 거대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그리고 유진은 숨을 멈췄다. 벽난로 위 가장 중앙에 걸린 거대한 유화. 그 그림 속에는 한재혁과 김선희 회장, 그리고 10살배기 어린 유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웃고 있었다. 역겹군. 지훈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저런 걸작을 걸어놓고 아내를 죽이려 하다니. 미적 감각하고는 금고는 저 그림 뒤에 있을 거예요. 유진이 감정을 애써 누르며 말했다. 지훈이 그림을 조심스럽게 드러내자 예상대로 차가운 티타늄 재질의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문 홍채 그리고 욕자리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최신형 바이오 인식 금고였다. 이건 내가 전문이죠. 지훈이 가방에서 노트북과 복잡한 해킹 툴을 꺼냈다. 잠깐만요. 유진이 그를 막았다. 왜요? 공주님도 이런 거 딸 줄 압니까? 비밀번호 알아요. 지훈의 동작이 멈칫했다. 뭐라고요? 유진은 금고의 키패드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숫자들을 눌렀다. 0, 4, 0, 4, 1, 2, 내 생일 그리고 엄마 김선희 생일이에요.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맙소사. 위선이 아니라 그냥 멍청했던 거군. 비빅. 비밀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2단계 인증을 진행하십시오. 이제 지문이랑 홍채가 남았죠. 지훈이 다시 해킹 툴을 들었다. 이건 강제로... 아니요. 유진이 다시 그를 막았다. 아빠는 만약을 대비했을 거예요. 자신이 부재 중일 때나 후계자인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진은 금고 화면에 등록된 직계 가족 옵션을 눌렀다. 그리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스캐너에 올렸다. 지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홍채 스캐너에 눈을 맞췄다. 홍채 정보가 일치합니다. 후계자 한유진님. 접근을 승인합니다. 철컥.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한재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딸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이 금고를 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금고 내부는 단출했다. 몇 개의 스위스 은행 계좌, 서류, 그리고 중앙에 놓인 검은색 가죽 장부와 암호화된 USB 드라이브 하나. 빙고. 지훈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디링. 사무실 밖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젠장. 지훈이 유진을 잡아 끌었다. 경비팀이야. 팀장님, 39층의 침입자 환기구를 통해 40층으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전원 40층을 봉쇄해. 무정의 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발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쪽으로 지훈은 금고문을 닫을 시간도 없이 유진을 끌고 창가로 향했다. 그는 통유리창 옆 바닥까지 내려오는 두껍고 무거운 벨벳 커튼 뒤로 유진을 밀어 넣었다. 두 사람은 커튼 뒤에 좁은 공간에 갇혔다. 다시 숨막히는 거리. 유진은 지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어야 했다. 깔깍. 집무실의 모든 조명이 켜졌다. 샅샅이 뒤져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금고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다 침입자다. 아직 멀리 못 갔어. 한 명의 경호원이 창가 쪽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공포로 온몸이 떨렸다. 하필이면 그때 아까 삔 발목이 저리 태우며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비틀했다. 야.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려는 고통의 신음을 입술 새로 흘렸다. 경호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방금 무슨 소리? 그가 커튼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다. 망했다. 유진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지훈은 그녀를 노려봤다. 그는 유진의 입을 막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경호원이 커튼을 젖히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권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돌리고 그녀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막아버렸다. 아우. 유진의 눈이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충격으로 커졌다. 이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유진이 내지를 수 있는 모든 비명과 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절박하고 난폭한 트러막음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뒤통수를 한 손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다른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아 벽에 밀어붙였다. 그녀가 아픔과 놀라움으로 발버둥 치려 하자 그는 한치의 틈도 주지 않고 더 깊이 그녀를 억눌렀다. 커튼이 젖혀졌다. 경호원의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 바로 옆 벽면을 비췄다. 지우는 유진을 자신의 그림자 속에 완벽하게 감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데 경호원은 혀를 차며 손전등을 내렸다. 팀장님,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뭐야? 전원 옥상으로.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다. 집무실의 조명이 다시 꺼지고 문이 닫혔다. 정적. 지우는 몇 초 더 그 자세를 유지하다가 천천히 유진을 놓아주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다. 유진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방금 전에 거칠고 뜨거운 감촉이 그의 향기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유진이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용히.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다. 그는 유진을 보지 않고 커튼 틈새로 밖을 살폈다. 살고 싶으면 지금은. 그는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애써 무시하며 장부가 든 USB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제 진짜 지옥으로 탈출할 시간이니까. 그는 유진을 잡아 끌며 경호원들이 말했던 옥상 비상문이 아닌 반대편 창문 외부 유리창 청소용 곤돌라가 매달린 곳으로 향했다. 권지훈의 소나기 힘은 그녀의 비명조차 으스러뜨릴 만큼 강했다. 한유진은 숨이 막혔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거칠고 뜨거운 입술의 감촉이, 그리고 그의 체향이 공포와 뒤섞여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집무실은 다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제야 권지우는 천천히 유진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꽉 잡고 있었다. 버스.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밀쳐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이 올라갔다. 찍짝. 아우라타워 40층의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마찰음이었다. 유진의 손바닥이 화텄했다. 권지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저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 미친... 유진의 목소리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렸다.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볼일 다 봤으니 이제 갑시다. 권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진의 말을 끊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당신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다. 경호원들 앞에서 공주님, 지금부터는 비명을 지를지도 모르니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라고 예고라도 했어야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이 빕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1초만 더 버텼으면 우린 지금쯤 저 경호원들 발밑에서 굴고 있었을 겁니다. 난 내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공주님. 당신을 살려서 이 방에서 나갈 수 있게. 그는 키스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듯이. 당신?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논리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자, 이제 진짜 지옥으로 탈출할 시간입니다. 지우는 더 이상 유진에게 반박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끌고 창가 옥상 비상문이 아닌 반대편 창문으로 향했다. 이부 와요. 경호원들은 옥상에. 그래서 우리가 여길로 가는 겁니다. 지우는 창문 틀에 매달린 외부 유리창 청소용 곤돌라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설마 40층에서 저걸 타고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날아서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지우는 주머니에서 멀티툴을 꺼내 창문의 비상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 40층 높이의 세찬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헤집어 놓았다. 모세, 나나 고소공포증 지금 생겼습니까? 지훈이 한심하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USB는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걸 살아서 김 회장님께 전달해야죠. 그는 자신의 허리에 감고 있던 와이어 로프를 풀어
유진의 허리에 단단히 감았다. 이게 뭐예요? 보험. 꽉 잡아요. 내가 먼저 가고 당신을 끌어당길 겁니다. 실로 나 혼자서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훈이 그녀의 뺨을 붙잡았던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나를 봐요, 한유진. 저 아래 서울 야경 보지 말고 내 눈만 봐. 할 수 있습니까? 유진은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보았다. 방금 전 자신을 짓눌렀던 그 강렬한 눈. 유진은 침을 삼켰다. 가요. 지훈은 짧게 웃었다. 좋아. 그는 곤돌라를 향해 먼저 몸을 날렸다.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민첩하게 그는 곤돌레에 착지했다. 이제 그가 유진에게 연결된 로프를 잡아당겼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고 창틀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몸이 허공에 뜨는 끔찍한 감각. 그리고 1초 뒤 지훈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다. 두 사람은 곤돌라 바닥에 거칠게 처박혔다. 유진의 삔 발목에서 다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숨 쉬는 건 나중에. 지훈은 곤돌라의 수동 하강 레버를 조작했다. 꽉 잡아. 좀 빠를 거니까. 그는 안전 브레이크를 해제했다. 슈. 곤돌라는 40층 높이에서 거의 자유낙에 가까운 속도로 빌딩 외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유진의 비명이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빌딩 숲의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다. 미샤. 새벽 5시. 해가 뜨기 직전. VVIP 병실은 전날 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김선희 회장은 한재혁이 보낸 간호사의 안정제 주사를 거부한 채 창밖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꽝!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회장님, 한재혁의 개들이 감히. 김 회장의 경호팀 병원에 남아있던 지훈의 부하들. 이 막아섰지만 한재혁의 비서실장과 아우라 시큐리티 팀이 그들을 밀치고 들어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싸늘하게 말했다. 부회장님 한재혁께서 회장님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승인하셨습니다. 주치의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김 회장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주사를 놓으려 했다. 감히 내 몸에 손대지 마. 어머니.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먼지와 땀 그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젖은 한유진이 권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유진의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구두 한 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유진이. 김 회장이 놀라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유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비서실장의 뺨을 내리쳤다. 아가씨, 누가 감히 내 어머니 몸에 손을 대라고 했지. 유진의 눈은 더 이상 공주님의 것이 아니었다. 분노로 타오르는 후계자의 눈이었다. 이건 부회장님의. 닥쳐. 유진의 뒤에 서 있던 권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유진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의 보안 노트북을 테이블에 펼쳤다. 지금부터 지훈은 주머니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아우라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법적으로 확인시켜드리죠. 비서실장은 그 USB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40층 금고에서 사라진 그것이었다. 회장님,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김선희 회장에게 돌렸다. 말씀하신 비자금 장부입니다. 유진이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권지훈 씨, 유진이 말했다. 비밀번호 아마 이걸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눌렀다. 그게 뭡니까? 지훈이 물었다. 아니 한재혁 씨가 엄마에게 프로포즈한 날. 지독한 위선. Access granted. 화면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 박채린의 이름으로 된 차명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이건. 유진의 눈이 커졌다. 대포트럭 운용업체 불사조 긴급 집행 내역 건명 부각 스카이웨이 정리. 완벽한 증거였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김선희 회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 비서실장. 권지훈이 웃으며 비서실장의 어깨를 툭툭 쳤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부하들 데리고 꺼질 건지, 아니면 이 USB 사본을 들고 검찰청으로 갈 내 변호사와 함께 공범으로 조사받을 건지. 비서실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김선희 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의 안위를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병실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다. 잘했다. 김선희 회장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했다, 내 딸. 어머니, 권지훈 씨. 김 회장이 지훈을 불렀다. 이제 시작일세. 내 변호사들 지금 당장 이 병실로 부르게. 그리고 한재혁, 그 인간에게 연락해. 뭐라고 전할까요? 김선희 회장은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 9시 아우라타워 1층 로비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오라고. 전쟁이 시작됐군요. 아니, 김 회장이 차갑게 웃었다. 전쟁은 끝났어. 이건 처형일세. 같은 시각 병원 주차장에 차 안. 한재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비서실장의 보고였다. 실패했습니다, 부회장님. 그들이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아침 9시에 1층 로비에서 이혼 서류에 다 닥쳐. 한재혁은 핸드폰을 벽에 집어 던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24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재혁 씨, 우린 이제 어떻게?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채린이 울부짖었다. 조용히 해. 한재혁은 광기 어린 눈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빈털터리로 쫓겨나 감옥에 가 그 여자 김선희 발밑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아니 아직이야.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아직 나한테는 패가 하나 남아있어. 무세운 팔. 한재혁은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그는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플랜 B, 아니 플랜 C를 시작한다. 대상은 김선희가 아니야. 그는 박채린을 보며 지옥에서 온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 전재차. 아침 7시 30분 VVIP 병실은 폭풍 전야였다. 김선희 회장의 변호사들이 도착해 USB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모의 이혼 소송 및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각 아우라타워 로비에서의 처형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다. 권지훈은 퉁퉁 부은 유진의 발목에 새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요. 뼈에 금이라도 갔으면 어쩌려고.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때 유진의 개인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 오느라 두고 왔던 액정이 깨지지 않은 다른 핸드폰이었다. 발신자, 아빠. 병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유진, 지훈, 그리고 김선희 회장의 시선이 동시에 핸드폰에 고정되었다. 받지 마.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유진은 화면을 노려보며 말했다. 받아야겠어요.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내 딸, 아빠다. 한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의 그 광기 어린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회한에 잠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완벽한 연기였다. 무서운 일이죠. 9시에 로비에서 뵙기로 했을 텐데요. 변호사와 함께. 유진이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래, 알아. 한재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거 알아. 내가 괴물이었어. 유진아, 9시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싶진 않구나. 그 전에 아빠가, 아니, 이 남자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24년간 딸로 키운 정으로 마지막 부탁이다. 그는 흐느끼는 듯.
단둘이 만나주지 않겠으니 30분만 9시 전까지 모든 걸 끝낼게 약속한다. 어디죠? 지금 인천항 근처 13번 폐창고다. 박채린, 그 여자도 여기 있어. 모든 걸 자백하게 설득하고 있다. 같이 자수할 생각이다. 유진아 안 돼. 김 회장이 소리쳤다. 뻔한 함정이야. 유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가지마. 가겠어요. 유진이 핸드폰에 대고 말했다. 거기서 기다려요.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미쳤습니까?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놈이 지금 자수하게 생겼어요. 당신을 인질로 잡으려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알아요. 유진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는데 가겠다고요. 권지훈 씨.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젯밤 40층에서 당신이 내 입을 막았을 때 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어요. 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내 싸움이에요. 그 두 인간들, 내 눈앞에서 끝장내야겠어요. 그럼 나도 갑니다. 지훈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고용주님. 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계약서 기억납니까?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당신이 지금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데 최소한 방화복은 입혀 보내야죠. 그는 자신의 재킷을 유진에게 걸쳤다.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 아무도 모르게 작은 버튼형 GPS 추적기를 넣었다. 어머니, 유진은 김욱희 회장을 돌아보았다. 9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김선희 회장은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공주의 눈이 아니었다. 여왕의 눈이었다. 그래. 김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다. 지금 즉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내 이름으로. 인천항 13번 폐창고. 바닷바람에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울렸다. 유진은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왔구나, 유진아. 한재혁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밤새 공포에 시달린 듯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 선눈. 박채린 씨는요? 유진이 물었다. 저기, 그가 가리킨 곳에는 박채린이 밧줄에 묶인 채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보고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다. 이게 자수하겠다는 모습이에요. 유진이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하하. 한재혁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자수 그래 자수해야지. 하지만 빈손으로는 못 가지. 그 순간 창고의 2층과 입구에서 검은색 복장을 한 용병 5-6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총기 테이저건 혹은 진압봉이 아닌 실제 무기가 들려 있었다. USB. 내놔라 유진아. 한재혁의 눈에 다시 광기가 번뜩였다. 그것만 주면 넌 내 딸이니까 살려는 줄게. 이 남자만 빼고. 권지훈은 유진을 등 뒤로 밀어내며 용병들을 살폈다. 한 사장님 머리가 아주 나쁘시군요. 지훈이 혀를 찼다. 이건 횡령살인교세, 납치와 무장강도까지 추가하는 꼴입니다. 감형이 아니라 종신형을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네요. 닥쳐 넌 한재혁이 용병들에게 소리쳤다. 저놈부터 처리해. 움직이지 마요 공주님. 지훈이 유진에게 속삭였다. 용병 2명이 동시에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그들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첫 번째 놈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았고 두 번째 놈의 총구를 피해 옆구리를 발로 찼다. 개우악, 실력이 형편없군. 이런 놈들 고용하느라 비자금을 다 쓰셨나. 지훈은 놈의 총을 빼앗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숫자가 많았다. 2층에서 총구가 불을 뿜었다. 이 경우 실탄이 아닌 마취총이나 고무탄으로 묘사하여 PG-13 유지. 지훈 씨. 지훈은 유진을 감싸 안고 컨테이너 뒤로 몸을 날렸다. 총알이 쇠를 찢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젠장. 지훈이 팔을 확인했다. 마취침 하나가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며 피가 배어 나왔다.
약효가 돌기 전에 끝내야겠군. 당신 피가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반대편을 향해 총을 겨눴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당신은 저쪽 출구로. 싫어요. 유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같이 가요. 고집 부리지 마.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때 용병 하나가 그들의 뒤를 잡았다. 여기 있다. 위험해. 지우는 유진을 밀쳐내고 용병과 격렬한 육탄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다.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다. 지훈이 우세했지만 마취약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용병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지훈이 쓰러졌다. 용병이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안 돼. 그때 한재혁이 지훈의 총을 발로 차버리고 쓰러진 지훈의 머리에 자신이 가져온 권총을 겨누었다. 끝났다. 이 버러지 같은 놈. 한재혁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웃었다. 이제 말해. 한유진. USB 어디 있나? 유진은 공포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지훈과 광기에 찬 한재혁을 번갈아 보았다.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이놈 머리통이 날아갈 줄 알아.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당신. 유진이 한재혁을 향해 걸어갔다. USB. 당신은 아빠가 아니야. 유진의 목소리는 창고 안에 울릴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유진은 지훈을 겨누고 있는 총구 앞에 멈춰 섰다. 내 어머니를 파괴하려 한 쓰레기야. 인연이. 한재혁이 분노로 손을 떨었다. 당신은. 그녀는 지훈과 한재혁 사이를 막아서며 총구를 자신의 가슴에 맞댔다. 그저 우리 엄마 인생에 붙어먹던 기생충일 뿐이라고. 그것이 그녀의 판결이었다. 유진아 지훈이 약기운 속에서도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죽여 쏴. 박채린이 묶인 채로 소리쳤다. 전형까지 쏴버려 재혁씨. 한재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자신의 친딸과 자신을 막아선 남자를 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 다 같이 죽자. 내년 때문에. 한재혁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바로 그 순간 폐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뜯겨져 나가들은 열리며 수십 개의 섬광탄과 함께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총 버려. 손 머리 위로. 움직이지 마. 동시에 김선희 회장이 변호사들과 함께 휠체어를 탄 채로 입구에 나타났다. 한재혁과 박채린 그리고 용병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한재혁은 총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유진이 달려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정신 차려요. 공주님. 드디어 제대로 우는 법을 배우셨네. 지훈은 피식 웃다가 마취 기운에 정신을 잃었다. 김선희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한재혁과 박채린에게로 다가갔다. 내가 말했을 텐데.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안현 씨 정각. 로비에서 보자고. 하지만 당신은 이곳 쓰레기장을 선택했군. 당신들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야.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선희 씨, 내가 잘못했어. 유진아 아빠. 한재혁의 절규는 차가운 바닷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권지훈의 의식을 꿰뚫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폐창고의 차가운 바닥과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던 한유진의 얼굴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거웠다. 마취총의 약효가 아직 남아있었다. 움직이지 마요. 익숙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VIP 병실에 새하얀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그 시야를 가득 채운 건 눈물과 걱정으로 엉망이 된 한유진의 얼굴이었다. 정신이 들어요. 의사 불러야. 시끄럽네요, 공주님.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병원입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권지훈 씨. 유진은 화가 난 건지 안도한 건지 모를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꼬박 밤을 새운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지우는 피구섰다. 꼴이 말이 아니시네. 당신은... 유진은 무언가 따지려다 울음이 터지는 것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바보, 멍청이, 누가 혼자 그렇게 보호해달라고 고용된 거니까. 지우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맞추침이 스쳤던 팔뚝이 욱신거렸다. 그는 자신의 팔과 맞은편 소파에 얌전히 놓인 유진의 발목 붕대를 번갈아 보았다. 우리 둘 다 꼴사납네요, 그죠? 유진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이마에 묻은 식은땀을 거칠게 닦아주었다. 이거 북한에서 맞았던 것보다 독하네. 지훈이 딴청을 부리듯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휠체어가 아니었다. 김선희 회장은 자신의 두 발로 특유의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아우라 그룹의 철의 여인 그 자체로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 일어났군 권지훈 씨. 김 회장이 지훈의 침대맡에 섰다. 회장님. 지훈은 몸을 바로 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다. 누워있게. 자네는 지금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은인이기도 하니까. 직업이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아니. 김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이상이었네. 그녀는 유진의 어깨를 감쌌다. 유진아, 잠시 이 사람과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단다. 유진은 불안한 듯 지훈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지만 이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교례를 하지, 권지훈 씨. 김 회장이 본론을 꺼냈다. 계열의 말입니까? 자네가 가진 능력, 내 딸 곁에 계속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능력이야. 아우라 그룹의 정식 보안팀 총괄 이사직을 제안하네. 자네가 원하는 모든 권한과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연봉을 주지. 자네가 지금껏 어둠 속에서 하던 해결을 이제 양지에서 합법적으로 하게 해주겠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전직 NIS 요원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최연소 임원. 인생 역전이었다. 권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피식 웃었다. 회장님, 말하게 회장님은 사업가로서 아주 형편없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선희 회장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저는 아우라 그룹에는 관심 없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고용주에게만 관심 있습니다. 유진이를 말하는 건가? 어제부로 제 고용주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만. 지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저는 회장님과 한유진 부회장님 두 분의 개인 경호팀으로 남겠습니다. 이사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단, 그의 눈이 빛났다. 연봉은 지금 제안하신 것에 2배를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비싼 몸이거든요. 공주님 두 분을 지키려면. 김선희 회장은 잠시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렇게 하지. 2배로. 셰리에. 3개월 후 서울은 완연한 가을이었다. 아우라그룹 타워 40층. 한재혁의 천박한 취향이 가득했던 집무실은 김선희 회장과 한유진의 취향에 맞게 완전히 재탄생했다. 흑백톤의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벽난로 위를 차지했던 그 가짜 가족 사진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신진 작가들의 역동적인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부회장님, 싱가포르 지사 연결되었습니다. 연결하세요. 한유진은 부회장이라는 호칭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화상회의 화면을 보며 영어로 거침없이 명령을 내렸다. 3분기 실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전략의 전면 수정이 필요해요.
제가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3개월 전 울기만 하던 공주가 아니었다. 어머니 김선희 회장의 냉철한 판단력과 자신만의 따뜻한 카리스마를 겸비한 완벽한 차기 여왕이었다.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소리가 음소거된 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아우라그룹 비자금 및 살인 미수, 한재혁, 박채린 1심 선고 공판, 재판부 피고 한재혁 피해자에 대한 반성업소, 징역 25년 선고, 공범 박채린 친딸 납치 가담 등 흉악범죄, 무기징역 선고, 법의 심판은 내려졌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아우라 그룹이 새로운 주인 아래 더욱더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회장님. 회의가 끝나자 권지훈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듯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그는 더 이상 임시 경호원이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 회장실 직속 경호 총괄 팀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직함이 생겼지만 그의 복장은 여전히 자유로운 맞춤형 검은 정장이었다. 고마워요. 유진이 커피를 받아들었다. 오늘 저녁 회장님과 약속 있으시죠? 네, 어머니와 오랜만에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지훈이 말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타워의 옥상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3개월 전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렸던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보니 서울도 꽤 예쁘네요. 유진이 차가운 바람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날은 지옥 같았는데 지옥은 발밑에 있을 때만 지옥입니다. 지훈이 그녀의 옆에 섰다. 지금은 우리가 밟고 서 있죠. 부회장님, 왜요? 정산할 게 남아서 왔습니다. 지훈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청구서가 아닌 정식 계약서 양식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제목, 평생 경호 서비스 계약서, Lifetime Protection Service Contract. 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예요? 청구서라더니. 특별 요금제입니다. 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특별 요금제. 네. 지불 방식이 좀 특이해서요. 유진은 계약서의 지불 조건 항목을 읽었다. 제 1조 지불을. 권지훈은 갑 한유진을 평생 보호하며 갑은 그 대가로 갑의 남은 평생 전부를 을에게 지불한다.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불공정 계약이잖아요. 일방적이잖아. 어디가요? 대가로 내 평생을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럼 거절하시겠습니까? 지훈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유진은 대답 대신 3개월 전 그날 밤 자신이 그의 뺨을 때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뺨 때린 거 아직도 미안한 거 알죠? 압니다. 지훈이 웃었다. 그래서 그날 밤 40층에서 내가 한 짓도 용서해 주시죠. 그 키스 말이군요. 유진이 그의 눈을 피하며 속삭였다. 아니요. 그건... 지훈이 유진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3개월 전 그녀의 비명을 막기 위해 거칠게 잡았던 그 손이었다. 그건 업무상 사고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이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것은 비품실에서의 절박함도 40층에서의 난폭함도 아니었다. 노을처럼 따뜻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키스였다. 계약의 시작입니다, 한유진 씨. 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유진은 계약서를 든 채 그의 품에 안겨 웃었다. 아우라, 에유라 그룹의 옥상 위로 그들의 진짜 새벽 아우라2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8악장 동안 한유진과 권지훈의 격렬한 사랑과 복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아낸 그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의 아우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